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7월 30일 오전 7시 캐나다 캘거리 인근에 위치한 도시 에드먼턴에 1170번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출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레이하운드라는 건 미국의 유명한 고속버스 회사인데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요. 북쪽에 있는 캐나다, 남쪽에 있는 멕시코까지 수많은 노선을 연결해서 운행 중이죠. 이날 1170번 버스는 에드먼턴에서 출발해서 1300km 떨어진 위니펙이란 곳까지 운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터미널에 들러서 새로운 승객을 싣기도 하고요. 목적지까지 총 15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승객들은 하나둘 탑승을 시작했죠. 22살의 청년 티모시 맥클레인도 그 탑승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유독 피곤해 보였는데 사실 이 에드먼턴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티모시는 직업이 좀 특이합니다. 카니발 마커라는 직업인데 쉽게 말하면 각종 행사에서 관광객을 막 끌고 입장권을 파는 일이죠. 막 큰 목소리로 호객 행위를 해야 하는 게 특징이라서 그는 일로 인해 잔뜩 피곤해 있던 상황입니다. 버스에 탄 티모시의 자리는 운전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버스 뒤쪽이었습니다. 이 버스에는 아무래도 장거리용이다 보니까 자체적인 화장실이 딸려 있어요. 근데 바로 그 화장실 앞자리였죠. 사실 이 자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긴 하는데 티모시는 오히려 옆자리도 비어있고 소음이 없이 조용히 갈 수 있겠다 하면서 자리에 착석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헤드셋을 꼈어요. 그리고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그대로 잠에 들었죠. 피곤하니까요. 잠시 후 승객 30여 명을 실은 이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15시간의 대장정입니다. 버스는 한참을 달리고 달려서 어느덧 최종 목적지인 위니펙을 딱 4시간 정도 남겨두었을 저녁 6시 55분. 이때 버스는요, 또 다른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에릭슨이라는 작은 마을 정거장에 멈추게 돼요. 그리고 이 한적한 곳에서 40대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 한 명이 승차합니다. 그는 중국계 이민자였던 빈센트 웨이강 리. 머리를 빡빡 깎고 선글라스를 쓴 상태였는데 표정이 어딘가 좀 굳어 있어요. 게다가 종종 중국어로 막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죠. 근데 워낙 다들 자고 있는 터라 아무도 그에게 주목을 하진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웨이강은 자기가 원래 예매했던 자리인 앞에서 4번째 열에 착석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버스가 다시 출발하려고 했을 무렵 그는 웬일인지 벌떡 일어나서 버스의 맨 뒷자리로 걸음을 옮겨요. 두리번거리더니 마침 좌석이 비어있는 곳이 눈에 띄었죠. 거기가 바로 티모시 옆자리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티모시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물론 웨이강이 이렇게 자기 옆으로 좀 왔을 때는 인기척 느끼고 살짝 눈을 뜨긴 했지만 이내 다시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청했는데요. 저녁 7시 30분 버스 기사를 포함해서 총 36명을 태운 1170번 버스는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자고 있던 티모시가 설명할 수 없는 너무 큰 고통을 느껴요. 보니까 옆에 앉은 웨이강이 갑자기 품에서 칼을 꺼내더니 그의 목과 가슴을 마구잡이로 찌른 겁니다. 너무 당황한 티모시가 일단 발버둥 치면서 최대한 저지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자고 있다가 당한 너무 갑작스러운 공격이에요. 그런데 이때 더 섬뜩한 건 이 웨이강이 무슨 기계처럼 아무 감정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격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버스 안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문 쪽으로 도주를 했고요. 상황을 파악한 기사 역시 급하게 갓길에 버스를 정차합니다. 그리고 우선 승객들한테 나오라고 급하게 대피를 시켰죠. 동시에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가까운 경찰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최소 30분 정도가 걸릴 예정이었죠. 만약 웨이강의 칼날이 또 다른 승객들을 향한다면 지금 모두가 무참히 살이 들 게 뻔한 상황이에요. 일단 승객과 기사들이 정신없이 버스를 빠져나오고 나서야 아직 그 뒤에 앉아있던 티모시가 그에게 붙들려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결국 밖에 있던 기사님과 남성 2명이 그를 구출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 공포감을 무릅쓴 채 다시 버스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가보니까 여긴 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지옥과도 다름없었습니다. 3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조금씩 버스 뒤쪽으로 진입했어요. 근데 흉기를 들고 막 날뛰는 범인을 아무런 지금 흉기가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압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결국 3사람도 구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시 버스 밖으로 나온 이들은 일단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범인 웨이강이 버스 밖으로 나오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 출입구를 봉쇄해야 했어요. 그래서 막 입고 있던 옷으로 매듭 만들었고 문을 막기 시작합니다. 버스 기사가 공구들을 가져와가지고 밖에서 출입구를 봉쇄했어요. 동시에 그는 차량 도난 방지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기사가 아니면 버스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혹시나 웨이강이 버스를 몰고 도주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거죠. 자, 이제 웨이강은 이 버스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그나마 승객들은 입구를 막았다는 안도감이 들어요. 그런데 이 웨이강이란 사람이 굳이 나오려 하거나 탈출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이 버스 안을 주시하고 있던 승객들에겐 오히려 그게 더 공포스러웠죠. 물론 안도감도 들었지만요. 그러다 잠시 후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웨이강이 밖에 있는 사람 보란 듯이 무언가를 손으로 들어 올려요. 그건 티모시의 목이었습니다. 이걸 두 눈으로 본 승객들은 오열했고 또 여기저기서 막 구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범인이 마치 자신의 범죄를 뭔가 과시하는 듯한데요. 자, 이때 승객들 모두를 덮치는 무거운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만약 창문을 깨고 범인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승객들은 그야말로 생과 사를 오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뭐 고속도로 한복판이에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발이 묶여버린 상황이죠. 이들은 버스와 가능한 멀리 떨어진 길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로했죠. 패닉에 빠진 일부 승객들은 계속 눈물을 흘렸고요. 저녁 9시 정각, 마침내 캐나다 경찰 기동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또한 상황을 보고받고 믿기 힘들어했어요. 일단 경찰은 웨이강에게 온갖 경고와 또 회유까지 하면서 버스에서 나와라 끌어내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온 후 그는 아예 버스 밖으로 나올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난 영원히 버스에서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그런데 이후 그가 보인 행동은 너무도 엽기적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웨이강이 티모시의 시신을 훼손하다 못해 신체 일부를 입에 넣기도 해요. 이 장면조차 현장에 있던 승객들과 경찰들에게 직접 목격되기도 했죠. 정말 그 충격이 어떨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이 기나긴 대치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졌죠. 너무도 엽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 살인극에 경찰도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새벽 1시 30분 웨이강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흉기로 창문을 깨고 버스를 탈출해서 도주를 시도합니다. 경찰이 따라갔죠. 테이저건 2발 쏴서 그를 저지했고요. 웨이강은 전기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마침내 손과 발이 결박당한 채 경찰차에 태워집니다. 그렇게 이 무시무시한 밤이 끝나고 경찰서로 옮겨진 웨이광.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경찰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막 이제 또 다른 흉기가 없는데 뒤졌어요. 근데 웨이광의 옷 주머니에서 티모시의 잘린 코, 귀, 그리고 혀가 발견됩니다. 아니 뭐 기념품으로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먹으려고? 이 사건 정말 너무 좀 말을 하면서 좀 무서운데요. 너무 평범한 고속버스에서 벌어진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식인 사건. 범인 빈센트 웨이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는 1968년 중국 랴오잉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요, 원래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던 인재였어요. 중국 우한에 있는 공과대학에서 학사학위 땄고요. 이후 베이징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죠. 엘리트예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2006년 돌연 가족을 이끌고 캐나다 이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전 엘리트 때는 이제 발현되지 않았던 정신질환이 나이가 들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그는 더 이상 컴퓨터 엔지니어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상황도 그렇고 또 정신질환도 있었고요. 대신 신문 배달이나 마트 청소 같은 단순 노동 알바 자리를 전전해야 됐죠. 그는 집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그때 받은 어떤 스트레스가 트리거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환청에 사로잡혔고 끝내 조현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현병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웨이강 같은 경우는 일단 진단을 받은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기는커녕 지급받은 약조차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을 바꿔요. 서서히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멀쩡히 일하고 있던 마트에서 다른 직원과 불화를 겪고 해고를 당했는데, 사실 그날 사건이 있던 날 웨이광이 버스에 탄 이유 역시 위니펙에 있는 일자리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살인을 하겠다라고 버스에 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웨이강에겐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조현병 환자들의 특징, 환청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의 머릿속에 들렸던 환청은 외계인을 찾아서 죽여야 해. 웨이광은 불안한 정신 상태로 1170원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순간 머릿속에서 음성이 또 한 번 속삭였어요. 저 남자가 외계인이야. 네가 저 남자를 죽여서 다른 승객들을 지켜줘야 돼. 그 외계인이란 사람이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던 티모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은 전형적인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살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이후 경찰 조사, 재판이 쭉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때의 웨이강 태도는 수사관들을 또 한 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너무 공손한 사람인 겁니다. 또 자기가 계속 잘못을 뉘우치는 아주 일관적이고 또 낮은 자세를 보여요. 일반적인 범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건 당일날 목을 긋고 들어 올리고 식인을 했다는 것조차 믿기 힘들 정도였다는데요. 웨이광은 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했죠. 그렇다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사건 충격의 연속입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형사 책임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웨이광이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상실이었다는 상태가 인정된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에게 교도소 행위 아닌 정신병원 행을 선고하게 되죠. 와, 물론 웨이광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확인됐고요. 하지만 이 참혹한 살인에 그럼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유가족은 물론이고 캐나다 국민들조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웨이광이 감호시설로 옮겨져서 치료를 시작했죠. 1년이 딱 지났는데 병원 측의 리포트를 보니까 웨이광의 정신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쓰여 있어요. 처음에는 독방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금방금방 차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방 밖으로 생활 반경이 확대되었고요. 나중에는 병원 실내는 물론이고 병원 앞에 정원 산책까지 이렇게 넓은 부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죠. 사건 발생 5년 후인 2013년부터는 보호 관찰사를 동원하는 조건으로 인근 해변가까지 거닐었고요.
이듬해인 2014년부터는 보호자 없이 혼자서 병원을 나가는 외출도 허락됩니다. 그리고 2017년 이 지역의 형법위원회는 웨이광이 더 이상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 그에게 완전한 퇴원을 허가합니다. 웨이광은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이후에 그의 삶은 이름을 윌 바커 리로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는 현재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이웃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러도 책임도 없고 또 이제 치료가 다 되었다는 이유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범죄자 스토리. 저희도 이해가 안 되지만 티모시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캐나다에서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살인마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치료시설에 평생을 구금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새로운 법안의 내용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예요. 평범한 청년을 환청으로 인해 외계인으로 착각해서 살해하고 또 시체까지 손괴한 웨이강. 그는 단순히 티모시라는 그 한 사람의 삶만을 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살아남은 30명 이상의 승객들과 또 기사님까지, 그리고 게다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경찰들까지 모두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상한 너무 엽기적인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큰 거죠. 심지어 개 중에서는 고통을 잊으려고 했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또 너무도 정상적인 생활을 돌아오기가 힘들어서 자녀를 위탁가정에 맡긴 사례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이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슬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해를 미친 거죠. 전해지는 바로는 웨이광이 이 치료센터 내에 있으면서 종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 음성을 따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기가 찬 각오까지 내뱉었다는데요. 여러분, 조현병 전문가에 따르면 이 병이 무슨 암처럼 완전히 고쳐질 수 있는, 완치될 수 있는 병은 아니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태가 조금 더 나빠지면 계속적인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고, 그렇다 보니 사실상 일반적인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공격성까지 있는 성향이라면 그야말로 이 사회에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을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조현병을 가진 살인마들, 이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걸맞는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